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82쪽에 알베르투스 마고누스라는 이 학자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만물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도미니코회 소속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예요. 583쪽에 보시면 중간에 알베르투스는 새로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모든 부분들을 서구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시도했었는데 이런 계획은 이번에야 실현되기에 이르렀었다. 이 이전에도 보에티우스나 오오세르의 기욤 같은 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죠. 안타깝게 실패했는데 드디어 이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 이르러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하는 계획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뿐만 아니라 자연학, 형이상학,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등은 아라비아 유대야적인 과학과 철학 및 다른 많은 원천들, 특히 신플라톤주의의 원천에서 유래하는 사상들과 더불어 스콜라 철학의 사상적인 재산으로 끼어들게 된다. 알베르투스는 만물 박사라는 칭호를 받았대요. 이게 이제 닥터 유니버살리스라는 이름인데 요런 칭호를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엔 닥터 세라피쿠스라고 해서 뭐 천사 박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업적이 엄청났다는 거를 이 닥터 뭐뭐뭐 해가지고 붙이는 것 같아요. 이런 칭호. 실제로 그는 규모가 큰 보편적인 백과전서가였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한 일은 스콜라 철학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모를 연대의 기록가가 이런 말까지 해요. 이 시기는 도메니코회의 알베르투스 주교의 전성기였다. 그는 탁월한 신학자였으며 또 모든 교수들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최상급이 붙었습니다. 솔로몬왕 이후 철학 전체에서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나 또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러나 그가 날 때부터의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미움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비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들은 잘 이용되었다. 아무튼 대단한 분이란 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 서론인데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 예. 그냥 쭉 읽기만 했어요. 근데 따로 네. 보내주신 자료를 차마 뭐 어떻게 분석까지는 잘 못했는데요. 네. 오늘 좀 읽어주시는 대로 한번 잘 따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부분, 네. 한 가지가 여기 이제 규모가 큰 보편적인 백과전서가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한 가지 체크해 주십사, 여러분께도 그리고 돌풀님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백과전서가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이성의 시대에 들어서서 백과전서파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성의 시대의 백과전서파라고 한다면 그 이성을 중심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던 그 이제 근대 큰 철학자들의 파일 텐데요. 그런 개념들의 약간 시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지식인이었다라고 정도 이해해 주시면 또 되겠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충호가 만물 박사였으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웬만한 책들은 다 읽어봤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남아있던 고대 서적들을 다 알았겠죠. 자, 생애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베르투스는 1193년경 슈바벤의 라우잉겐, 여기 독일 지역이라 그래요. 에서 볼슈테트 백작 문중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아무래도 당시 공부하려면 이 백작 정도는 돼야 좀 공부할 여력이 있지 않았을까. 농민이었으면은 이런 엄두도 못 냈겠죠. 그는 파두아에서 공부를 했고 30세 때에 도미니코회 회원이 되어 1233년에는 힐데스하임의 강사가 되었다가 뒤에는 프라이부르크, 레겐스부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및 켈렌 등지에서 강사 노릇을 했다. 이제 양력을 쫙 읽어드릴 텐데 이분을 주목해 볼게 무진장 돌아다니십니다. 지역명이 엄청 나올 거예요. 한번 쫙 그냥 들어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게 부지런히 사셨구나. 그 정도를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243년에서 48년까지는 파리 대학에 있었으며 늦어도 1247년부터는 성서학의 교수였다. 여기서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제자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런 양력도 중요하죠. 이분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어요. 토마스가 1248년부터 1252년까지 쾰른에서 그의 제자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때에는 알베르투스가 파리로부터 쾰른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또 슈트라스부르크의 울리히도 알베르투스의 쾰른에서의 제자였다. 1254년에는 독일 도미니코회의 광구장이 되었다. 그 2년 뒤에는 아나니의 교황청에 있었으며 또 그 2년 후에는 플로렌츠에 있었고 1259년에는 바렌치아의 원장회의에서 토마스 타란타치아의 페트루스 등과 더불어 새로운 수학 규칙을 만들었다. 1261년에는 레겐스부르크의 주교가 되었으나 이것의 문제들을 중요한 것만 정리하고 나서는 주교직을 떠나 그 후부터는 십자군의 설교가로 된다. 그 뒤에 다시 쾰른, 뷰리츠부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등지에 있었으며 1274년에는 리옹의 공의회에 참석하고 1277년에는 다시 파리에 있었다. 1280년 11월 15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제2의 고향이 되어 있던 쾰른에서 죽었다. 알베르투스가 자기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모든 여행을 도보로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많은 일들을 해내는 틈틈이 짬을 내어 정신을 집중하여 보르네판 전집에서 사졸본 38권이라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의 제자인 슈트라스부르크의 울리이는 그를 현대의 경이, 기적이라고 일컬었다. 여기까지가 양력인데요. 이분이 1193년부터 1280년까지 사세요. 거의 90세, 예, 90세 정도 사셨다고 보면 돼요. 되게 오래 사셨고, 되게 많이 돌아다니셨고, 책도 무진장 내셨습니다. 완전, 그래서 만물 박사셨나 싶기도 하고요. 진희님은 요거 생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나이에 집중해서 계산 조금 해봤고요. 몇 살까지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 몇 살까지 도대체 강사 활동을 했는가, 뭐 이런 거 좀 내 나름대로 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좀 봤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강의를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아직 이제 저작이나 이런 데에서도 크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저작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뭐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자연과학서 등에 관한 같은 제목의 해설서를 냈다고 하고요. 문제집 형식을 취한 윤리학주에서는 출간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제집주의를 내셨고 피조물에 관한 대전, 신학대전, 미완성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원인론, 아레오파기타의 여러 저술들에 대한 주에서 그리고 간행되지 않은 많은 저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짧게 언급이 됐어요. 바로 585쪽에 보면 알베르투스 철학의 전체적인 성격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알베르투스의 저작은 그 전체로서나 여러 조그만 부분으로 나눠져서도
아직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이 그러니까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가 1950년쯤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대략 지금 한 70년 정도 흘렀는데 물론 그 사이에 연구를 했겠죠, 누군가? 설마 아직도 연구가 안 됐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당시엔 연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받아들인 소재들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기록한 것과 그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을 보다 잘 구별하게 되면 많은 의견 차이들이 없어질 것이다. 여하튼 알베르투스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는 철학대전에서는 그의 사고가 일관되어 있다. 보면 그는 플라톤의 사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 두 가지 철학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철학에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런 성향이요. 뭐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려는 성향이 그의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도 그대로 이제 이어집니다. 요런 자세가. 실제로 스콜라 철학자들의 원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며 그의 용어가 여기서는 어떤 뜻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 등을 거듭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 문장 재밌었어요. 우리는 알베르투스의 철학 사상에서 세 가지 특별한 징표를 읽어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존재를 해명하려는 사상과 보편의 문제에 관한 사상과 영혼이 실체적인 것이라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소제목 알베르투스 철학의 전체적인 성격이에요.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종합하려는 시도는 계속 앞에서도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특별한 조합이나 어떤 통합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부분에서의 플라톤을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맥락을 힐시베르거가 또 잘 짚어준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좀 별표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요것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세 철학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MBTI가 N 성향인데 N은 직관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뭐 어떤 걸 이제 공부할 때도 뭉뚱그려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MBTI 뭐세요? INFJ인데 INFJ. FJ. 예, 그래서 N 성향이 강해요. N이 직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중세 철학 공부하면서 결국 다 비슷비슷한 얘기 아니냐. 플라톤의 아류 아니냐. 뭐 다 뭐 존재가 흘러나온다고 유출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런데 맞아요. 중요한 저도 음 그 부분이 좀 그래 궁금했어요. 근데 뭐 중요한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신플라톤주의로 좀 흐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좀 맞아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근데 저희 스승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 서양 철학 그분이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뭐 중세 철학을 공부하는 유익, 뭐 중세 철학을 공부할 때 어떤 가져야 될 관점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서양 철학자들은 특히 중세 철학자들이 그래요. 뭔가 이게 미묘하게 좀 달라져요. 이거 방금 맞아요. 말한 문장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개념이나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씩 좀 달라요. 이게 서로가 약간씩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는 거. 그래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유익은 뭐냐면 이런 논리들이 약간씩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그런 차이점들, 그러니까 섬세함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섬세함이랄까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는 중국 철학에는 없는 부분들이죠, 분명히. 이런 미세한 차이점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논리를 연습하기 좋다. 제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근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 흐지부지 되는데 서양인들 이런 거 좀 은근히 잘합니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강한데 디테일에 강한 거죠. 동양인들은 좀 뭐랄까 거대한 틀, 전체적인 세계관 이런 거 보는 거 잘하고요. 서양인들은 디테일한 거 되게 세세하게 분리하고 분석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 공부할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런 거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재미있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죠.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두 번째 동양 소제목. 철학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아, 그런데 뭔가를 이게 전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학자나 시기가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 보편에 대한 주제에 천착해서 긴 시기 동안 다뤄온 그 일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세면 신, 그래서 신과 더불어서 인간과 영혼과의 그 연결, 세계,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이 첨예하게 약간씩 차이를 지면서 좀 구분이 있었던 것일 뿐이지 아마 다른 철학사에서도 약간씩은 있을 거예요. 같은 공통 주제 안에서는. 근데 이제 다양한 주제가 던져졌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알베르투스 마고누스의 사상에 대해서 너무 짧게 다뤄가지고 그냥 이렇게 겉핥기하는 식이에요. 수박 겉핥기인데 존재 해명이란 소제목이고 알베르투스는 이미 그로스 테스트의 빛의 형이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존재를 해명해 나간다. 신은 창조되지 아니한 빛이요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이성으로서 최초의 지성을 만들어낸다. 자, 이게 존재가 신은 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이성이다. 신이 이성이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봐왔죠. 그리고 지성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는 이 지성으로부터 세계의 영혼을 거쳐 밑으로 물체적인 존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존재가 흘러나온다. 유출설도 나왔어요. 이런 방법은 원인론과 아비켄나의 방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알베르투스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신플라톤주의적인 일원론을 거부한다. 자, 일원론을 거부한다고 신플라톤주의 일원론을 거부한다. 그 이유가 있겠죠. 제일 최초의 지성의 존재는 이미 신 자신이 아니며 어떤 독자적인 것으로서 어두워진 빛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최초의 지성의 존재를 그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은 신으로 상정을 했죠. 신이 절대적이어야 하니까. 근데 이거를 신이 아니다. 최초의 존재는. 어쩌면 빛일지도 모른다. 어두운 빛. 이런 파격적인 뭐랄까 주장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이 아니다.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만물이 다 하나의 존재이며 따라서 만물에 있어서의 첫 번째 것의 밝기가 만물의 존재라고 말했다. 이라고 그는 대립되어 있는 견해들을 멀리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존재 해명에 대한 짧은 문단인데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책을 찾아봤는데 네. 이 부분이 다른 중세 철학사에서도 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의 박사, 뭐 만물 박사 아니면 뭐 천사 박사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렇게 수식어가 붙었던 데에는 이런 좀 그 이론가 사상가들만의 독특한 아까 이제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다고 했는데 그 미묘하게 달라지는 지점들을 이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빛과 관련된 뭐 빛의 박사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서술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하셔서 이론을 정리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별명 이칭과 관련된 내용 밑에서 그럼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두 번째 특징.
보편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대로 요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는 사물에 앞서는 보편자와 사물 안에 있는 보편자 그리고 사물의 뒤에 있는 보편자를 구별할 줄 알았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보편자를. 요거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자, 첫 번째는 사물의 종적인 본질은 뭐 유종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물의 종적인 본질은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있는 실현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상관이 없죠. 인간이라는 개체 이전에 인간이란 종이 있었으니까요. 이데아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에 앞서서 있다. 이 보편은 사물의 종적인 본질 이 보편자는 사물에 앞서서 있어요. 요건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이제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본질 보편이기 때문에 사물에 앞서는 보편자. 근데 두 번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 개념은 보편성의 형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생각되어진 사물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관찰해서 보편화해서 추상해서 어떤 종을 만들어내는 거. 사과들을 많이 봤더니 사과라는 종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보편성의 형식. 그런 한에 있어서는 사물보다 늦게 있다. 그래서 사물보다 늦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개별적인 것. 개별적인 그 각각은 종적인 본질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런 뜻으로 사물 안에 있는 보편자다. 각각의 개별적인 걸 보니까 그건 그냥 구체적인 거야. 뭐 종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사물 안에 보편자가 이미 있어. 그러니까 사물에 앞서서 보편자가 있고 사물보다 늦게 있고 사물 안에 있어요, 보편자가. 이 세 가지가 다 성립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데아와 구체적인 것들의 세계를 여기 또 나오죠. 종합하는 스콜라 철학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들은 여기서 스콜라학파의 형이상학이 왜 항상 플라토나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이유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종합된 이데아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려고 그래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거 그대로 받아갑니다. 진희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전 요 부분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보편자에 대한 구분을 이제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도 되게 좋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이론가들의 경우는 또 어떠했는지 또 궁금하긴 한데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편자가 있고 없고의 뭐 논쟁이나 아니면 이제 진료와 형상 이런 논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무엇이 더 먼저냐, 닭이냐, 달걀이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반면에 보편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제 이것 또한 또 더 나누어지겠지만 그 방식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데에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뒤에 가면.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맥락입니다. 저는 이게 보편에 이게 세 가지 사물에 앞서서 있고 사물보다 늦게 있고 사물 안에 있다 보편자. 어쨌든 사물이 보면요. 사물을 중심으로 보편이 나눠집니다. 보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라는 게 저는 이제 요 얘기도 해야겠는데요. 아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A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A와 B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논쟁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A와 B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B만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이성애자이긴 하지만 동성애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너 동성애만 지지하냐? 너 이성애자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닌데 나는 이성애와 동성애 다 동시에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해석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거는 뭐
알베르토 마그누스도 그렇게 본 것 같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플라톤은 이데아를 말했잖아요. 이데아는 어떻게 보면 보편이고 추상인데 그러니까 이거 A와 A 플러스 B의 관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A 플러스 B를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플라톤도 말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말하면서 플라톤이 차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이 현실적인 이 이데아 세계 말고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세계를 좀 등한시했잖아요. 허구다. 근데 이 세계를 구해낸 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죠.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데아를 존중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편. 근데 이 실제 형상과 진료를 얘기하잖아요. 플라톤은 형상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를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람은 진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보편자는 사물에 앞서서 있고 사물보다 늦게 있고 그 사물 안에 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사물을 얘기하고 있죠. 보편자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물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보편자를 얘기하는 건 플라톤적이지만 아무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지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장만 봐서는 이제 제가 떠오른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종합에 대해서 말하는 걸 계속 상기해야 된다라는 맥락을 되게 적극 공감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조금 읽어보신 분이나 이제 중세철학 후반 스콜라 철학 들어갈 때에 이제 공통 지점도 그 부분이잖아요. 종합 이것일 텐데 궁극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이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뭐 이렇게 순서 뭐 이런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합을 어떻게 시도하느냐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좀 더 뭔가를 이렇게 더해서 얘기를 한다면 중의적인 어떤 애매모호한 것을 좀 수용하는 어떤 시대의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되게 저는 관심이 많이 가고 그것을 이제 애매모호성이라고 현대에서 말을 하면 사실 구별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되게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거나 아니면은 차이로서 기준점이 없는 어떠한 것으로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매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사실은 양가적인 어떤 지점을 말할 수 있는 맥락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해서 좀 기대를 품게 하고 여기서 사물에 집중해서 얘기한다라고 이제 읽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사물을 중심에 두었지만 그 전후 여기 안에선 시간성이 느껴진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맞네. 시간성처럼 사물 동시성으로서 지금 바라보는 어떤 것, 뭐 본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것이 또 특성으로 하나 주어지고 그 전에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좀 과잉 해석을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안의 논의는 좀 사후적인 사물성에 대해서도 약간은 품고 있지 않을까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사물에 대한 좀 다각적인 시선을 좀 시도한 것이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현대적인 어떤 과장된 의미 해석까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은근히 할 말이 많아요. 여기에 짧지만.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와 똑같은 종합이란 단어가 또 나왔죠. 영혼의 실체에 관한 학설에서 한 번 더 보게 된다. 피조된 실체들은 모두 본질과 존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본질과 존재가 합쳐졌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물체의 실체는 제일지성의 작용과 뒤얽힌 태양의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나오고 물체적인 것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빛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 정신적인 실체들도 합쳐져서 된 것이면 틀림없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영혼은 구체적인 것, 따라서 개별적인 실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또 앞의 것, 즉 종적인 본질은 영혼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혼의 보편적인 형상에 관해 말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체의 생명을
주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즉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혼은 그 자체 안에서는 비물체적인 정신이며 항상 생명이다. 이렇게 봤어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그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육체의 조종자라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영혼은 그 자신의 능동적인 지성과 수동적 지성을 가지고 있다. 종합하고 있죠.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능동과 수동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저는 한 가지가 좀 모순되는 게,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영혼이, 자, 그는 자기가 지지하고 있던 네메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실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두려워했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오고 그 아래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또 알베르투스는 영혼이 실체적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아베로에스에게 반대한다. 자, 방금 읽어드렸던 문장, 영혼이 실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두려워했었다. 이 문장 뒤에 영혼이 실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럼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주장은 뭐지? 이건 힐시베르거가 헷갈렸나? 아니면 종합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진희님은 요 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또 여기에서는 크게 느껴진 바가 별로 없어서 네. 뒤에 자연 연구가랑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네. 자연 연구가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알베르투스가 주로 사변 철학만 해왔던 것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킬 법하다. 이분은 모든 전통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기술하기를 특별히 좋아했었대요. 그를 동물학자와 식물학자라고 부르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그는 모든 형식으로 자연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것을 요구했다. 요 자연 연구가의 모습, 나머지도 일단 다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베르투스와 신비주의 해서 독일 신비주의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그래서 신비주의에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알베르투스 학파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590쪽에 보면 그라프만에 의하면 이 학파의 고유했던 것은 신플라톤주의로 기울어지려는 경향, 자연과학적인 여러 문제들을 좋아함, 사고의 자주성 및 정신의 보편성 등이었으며 이 정신의 보편성은 이미 그들의 스승의 특징이기도 했었다. 이렇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끝납니다. 자,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에서 이제 얘기한 만큼 그 마그누스의 어떤 만물박사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게 되었던 챕터이고요. 좀 더 궁금해서 다른 책들을 찾아보면서 들었는데 사실 많은 정보가 없어서 그게 가장 아쉬웠고 약간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 혹은 같은 계열로 시작을 했겠구나라는 건 짐작은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 누구의 영향이 컸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가 좀 첨예하게 됐다거나 이런 맥락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갑니다. 예. 아무래도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좀 내용도 짧고 당시에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